아픔에 기대어 떠나간 너. 안치실에 그는 누워 있었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의 고통은 이제 사라졌다. 영안실로 옮겨 분향대가 마련되었다. 세상에 그를 위해 향불을 바치리가 누가 있단 말인가. 나는 혼자서 조문객이 되기도 하며 자꾸자꾸 향을 꽂았다. 윤희야,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마구 내 귀를 파고들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자살이라니. 나를 두고 스스로 가다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게 준 그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위선, 지독한 위선이다. 그는 내가 걱정이라고 했다. 걱정? 무엇이 걱정인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의 죽음은 배신이었다. 18년 동안 지켜온 내 꿈에 석유불을 지르는 무서운 배신이었다.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그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그를 두고 시녀를 앓았던 내 열정을 그에게 희롱당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때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종환 씨였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리다 못해 절룩거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섰다. 윤희 씨, 나의 눈은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저 나쁜 사람 다시 안 만났어. 난 충식 씨에게 희롱당한 거야. 모두가 너 때문이야. 내 남은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종환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슬펐다가는 화가 나서 울다가 다시 웃는 등 내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신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목장과 샘과 소근대는 넓은 숲과 깊은 부동의 바위골과 푸른 하늘과 호수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꿈과 사랑을 안겨주신다. 이윽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고 신은 우리의 불꽃을 불어 끄신다. 우리가 불빛 밝히는 등불을 신은 어둠 속에 잠기게 하신다. 그렇다. 신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게 주셨다. 아주 잠시 동안, 정말 잠시 동안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내게 무슨 큰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차라리 다른 걸 내게서 빼앗아 가면 안 되었던가. 하필이면 이 사람을, 충식 씨를, 내 남편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편 엄충식 씨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영안실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혈맹의 관계인 종환 씨와 오랫동안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성남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쓸쓸하고 무서움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옆에 있는 영안실에서는 문상객들이 어찌나 많이 찾아오는지 텐트가 2군데나 설치가 되고 음식과 술이 배달되는 등 한 인간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아예 술에 취해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등 온종일
북적대고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이별이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따라 헤아려 보자면 수도 없이 다양하다. 그러나 누구나 겪는 이별의 하나. 그러면서도 가장 큰 것이 생과 사의 이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면 의뢰의 유족들이나 조문객들이 모여들어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성격이나 삶에 대해 떠들어대며 나름대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돈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죽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간 사람을 위로하고 자신의 죽음을 감춘다. 그들의 말 속엔 언제나 상반된 뜻이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죽는다는 그 말엔 체념과 생명에 대한 숭배가 끈적인다. 조문객에게 감사를 표하느라고 상주가 되는 사람은 울음도 멈추어야 한다. 그들의 그런 부자유와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경계가 지어지는 소란함이 우리 두 사람 옆에서 어색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아, 우리는 조용한 걸 좋아했었지. 나는 이틀을 그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줄담배만 피워대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그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그런 일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쁜 사람, 엄충식, 엄충식.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널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은이야, 네가 걱정이 된다. 잘 하겠지만 정말 걱정이 된다고.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이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유언 중의 하나로 뒤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가 하고 싶었던 말 하나하나가 담겨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말 속에 그이가 나와의 이별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방조한 죄인이 되었다. 날 위해서 내가 걱정이라고? 잘할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의 죽음은 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가? 아니면 내 사랑에 대한 거부의 표시인가? 마음 한구석에 일어나는 그에 대한 의문은 진정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용서의 포장이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다니 환상 속을 맴도는 그의 최후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후비는 아픔과 함께 귓전을 울렸다. 휠체어를 탄 남자와 그의 아내가 스쳐 지나간다. 아내는 언제나 그의 휠체어 뒤에서만 걷고 있다. 남편은 그녀가 함께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녀는 그의 발이요, 손이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눈을 감았다. 눈을 뜬 순간 빈 휠체어 앞에 서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가 내 곁에서 떠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충식 씨의 죽음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야. 충식 씨는 절대로 날 두고 죽을 리가 없는 사람이야. 어이없이 혼자서 오해를 하고 잠시 동안 내 곁을 떠나간 것뿐이야. 며칠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그래, 꼭 돌아올 거야. 그렇다. 충식 씨는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많은 액수의 입원비 청구서, 간호 때문에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는 일, 무엇보다도
내가 마냥 지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억울한 일이었고 가엾은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으리라. 그래요. 사실 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힘든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이제 오해를 풀어요. 난 억울하니까요. 제발 오해를 풀라고요. 풀어요, 제발. 도무지 정리할 수 없는 엉망인 생각으로 넋을 잃고 있는데 관리실 직원이 독촉을 하러 왔다. 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관 절차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머니, 이렇게 앉아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결정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빨리 입관하실 준비를 하셔야죠. 온 세상에 이렇게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주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혼자세요? 친구분이 있는 것 같던데.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직원이 돌아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저러다 돌지 돌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입관이라니. 아니 그럼 그에게 수의라는 걸 입히고 네모난 나무 상자에 넣고 안 돼. 안 돼. 그 일을 관 속에 넣다니. 나는 내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나누어야 할 이별의 의식이란 말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까지 시키는지 그에게 섭섭한 마음뿐이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는 직원이 보였다. 나는 곧 준비를 하겠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한 후 영안실을 나와버렸다. 7월의 날씨는 지독하고 무더웠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겨우 뚫고 주차장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차 안은 마치 뜨거운 물을 분무기에 담아 뿌려놓은 듯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엑셀을 힘있게 밟고 변속기어를 바로 사단으로 옮겨버렸다. 차는 잠시 땅 위로 솟는 듯 심하게 흔들리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 반포, 동작동, 그리고 노량진 입구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섰다. 속력을 내고 계속 앞차들을 추월하자 여기저기에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다. 엄충식, 엄충식, 엄충식. 나는 그 사람의 영원한 부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나는 강변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가 없으므로 내가 혼자이듯 내가 없는 그는 혼자였다. 그를 차가운 영안실에 있게 한 채 도망치듯 나와버린 나를 걱정하고 있을 그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그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직 그는 죽지 않은 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다. 나는 차를 돌려 남자 기성복 가게로 갔다. 검은색 양복을 샀다. 흰 와이셔츠와 하얀 실크 넥타이, 그리고 검정색 양말을 샀다. 신사화가 진열된 코너에 멈췄다. 그에게 구두가 없음이 늘 가슴 아팠었다. 그러나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가끔 종한 씨가 새 양복을 맞추어 입고 오면 그이는 친구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야, 근사한데?
어쭈, 넥타이도 새 거잖아. 오늘 착복시켜야겠네. 그럴 테면 나는 종한 씨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종한 씨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양복을 사들고 착복식을 하기 위해 전속력을 내었다. 엄청식 가족 준비되었으니 들어오세요. 의사의 방에 있는 진찰대 같은 침대 위에 그이는 하얀 이불을 덮고 단정히 누워서 자고 있었다. 무슨 꿈을 꾸는지 자기 여자가 들어와도 모르고 잠에만 취해 있었다. 저 사람을 깨워야 돼. 바보같이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만 자게 해야지. 깨워야 돼. 하얀 천을 살짝 젖혀보았다. 충식 씨, 저예요. 윤이라고요. 그만 자고 눈 떠보세요. 저 왔다니까요.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내 남자의 고집이 하얀 천 속에 있었다. 그이는 차가운 체온으로 자기의 죽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나를 그로부터 떼어놓은 인부들이 재빨리 그의 흰 덮개를 완전히 젖히었다. 그리고 하얀 탈지면에 무슨 물인가를 적시더니 그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다. 내 팔을 잡고 있는 종한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내가 늘 목욕시키던 저 사람인데.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정말 수의를 양복으로 입히실 겁니까?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참, 내 이제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지만 신사복 입고 저승 가는 양반은 처음일세 그려. 저승을 보내기 위한 단장은 아니었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그에게 새로운 방문지에서 좋은 인상을 받도록 아내로서 준비를 해줄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여행지를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남편을 만나러 집이 아닌 숲이 있고 새가 있고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곳에선 아마도 남편은 제일 당당하고 멋진 남자겠지. 얼굴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진 않을 거야. 오랜만에 여행으로 그에게 가져다 줄 홀가분함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아저씨, 옷 잘 입혀드려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가까이 가려 하자 종한 씨가 내 팔을 잡아다녔다.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작은 소리지만 힘있게 말하였다. 윤희 씨, 정신 차려요. 손에 힘을 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크게 떠서 저 녀석을 똑바로 쳐다봐요. 아주 건방진 자식이에요. 저렇게 건방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울지 맙시다. 나쁜 자식. 그러나 종한 씨는 나보다 더 울고 있었다. 우리의 눈물이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였다. 인부 중 한 사람이 옷을 입히면서 내게 말을 걸었다. 근데 아주머니는 자식이 없으시오? 네, 온 세상에 자식이라도 하나 남기고 갈 것이지. 보아하니 나이도 젊으신데 혼자 어찌 살려누. 아, 정말 혼자 어떡하나? 누구의 머리를 깎고 누구의 목욕을 시키며 누구를 위해 음악을 틀어야 하나? 난 못해.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 따라가는 거야. 이제 편하구나. 따라가면 되는 걸 괜히 그랬어. 그 사람의 양복을 입은 모습은 약혼식 이후 16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에게 다가갔다. 충식 씨,
섭섭해요. 얼마나 섭섭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날 혼내주면 어떡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내 말은 목에 걸려서 겨우겨우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내 손을 꼭 잡아보세요. 자, 어서요. 잡아봐요. 자꾸 손에 힘을 주어 보았다.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당신 이제 괜찮은가 보죠? 붓기가 많이 빠졌네요. 눈물이 자꾸 그의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다. 가슴에 얼굴을 가만히 대어 보았다. 당신 정말 갈 거예요? 아니죠.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요. 빨리요. 눈물이 그의 새 양복을 적시고 있었다. 종아 씨가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이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 나무로 만든 작은 배, 테이프 몇 개를 그의 가슴에 올려놓아 주었다. 그리 그의 페르긴트. 아침에 꼭 들으세요. 저도 그럴게요.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종환 씨랑 나랑 생각날 때 이 곡을 들으세요. 파엘벨의 카논 디장조. 이건 제가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선물이에요. 남자들이 못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 가슴에도 자꾸 못이 박혔다. 그 남자들은 자꾸자꾸 내 온몸에 못을 박아댔다. 종환 씨에게 끌려 밖으로 나온 나는 뒤뜰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낮 동안 더위와 습기를 빨아들인 땅은 밤을 틈타서 후덥지근한 지열을 내뿜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말할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지. 그럼 저곳인가? 영혼은 정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아니야, 있다고 믿어야지. 나는 자꾸자꾸 하늘만 쳐다보았다. 성남시 쪽으로. 서울에서도 볼일을 보다가도 그이가 생각날 때면 자꾸 성남쪽 하늘을 바라보곤 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회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사랑은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가엾은 사람, 행복했던 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섞이고 몸은 어디고 눕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만 같았다. 종환 씨가 커피를 뽑아왔다. 미안하오. 난 죽은 저 녀석 생각보다는 유닛이 당신이 걱정이 돼요. 오래전, 정말 오래됐군요. 충식이 부모님께서 유닛이 앞날을 위해 그 녀석이 죽은 걸로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약수동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앞으로 유닛 씨가 불행해진다면 그건 모두가 내 탓이오. 정말 미안해요. 종환 씨는 툭 하면 그 소리예요? 재떨이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빈 컵이 생겨서 잘 됐네요. 종환 씨 담뱃재 여기다 떨어요. 재떨이 타령이라니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잘해왔듯이 우선 뭘 좀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해요.
산 사람은 살게 마련이란 말도 있잖소.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종환 씨의 걱정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걱정할 시간은 너무도 많았다. 내 뒤를 쫓는 종환 씨의 발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둔탁하게 머리를 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 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어딜 가려고요? 종환 씨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나는 두 남자가 다 미웠다. 집에요. 졸려 죽겠어요. 이틀이나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택시를 타도록 해요. 지금 운전은 안 돼요. 종환 씨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랐다. 그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려요. 말 들어요, 제발.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소년 같았다. 내일 아침에 올게요. 왜 이래요? 택시를 타라니까. 종환 씨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웃음을 그에게 보내면서 시동을 걸었다. 그가 재빨리 차 앞으로 돌아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윤희 씨, 이대로 운전은 안 된다니까요. 고집 부리지 말고 택시를 타요. 종환 씨는 마음도 참 한가하군요. 지금 나 챙겨줄 여유가 있어요? 하기야 나도 졸리니까 참견하지 말고 내려요. 빨리 가서 자야겠어요. 종환 씨가 핸들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잡았다. 윤희 씨, 충식이하고 내가 밉죠? 그래요. 미워요. 난 서민우라는 남자가 내 인생의 해방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진짜 해방꾼은 엄충식, 이종환 두 사람이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흑흑 소리내어 울었다. 나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종환 씨는 차에서 내리고 말았다.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잠이 올 것 같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밤새도록 꿈속에서 총식 씨와 다투고 나니 벌써 아침이 오고 있었다. 보통 날과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페르겐트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베르겐트는 노르웨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베르겐트가 누구든 내가 알게 뭐예요. 이젠 아침에 이 곡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전축을 끄고 마시다만 커피잔을 밀어버렸다.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화났어요? 나는 뒤에서 어머니의 목을 껴안으며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다. 얘가 왜 이래? 이거 놔라. 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암만 해도 네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다니지. 허구 헛날 외박에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새벽이면 나가고 이러다가 집안 망신당할 일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 아침이에요.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침이라고 말 못하게 하고 밤에는 피곤하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하자는 거냐?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속을 통 모르겠으니. 아휴, 나무 간센보살. 엄마, 충식 씨가 죽었어요. 오늘 그 일을 산에 묻어요. 엄마 죄송해요. 나쁜 일은 없어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서 머리에 물기를 터는 척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건 그렇고 요샌 왜 옷도 신경을 안 쓰고 그래. 좀 밝은 색의 옷 좀 입어. 애가 왜 점점 그러니? 네, 엄마, 그럴게요. 아, 그렇지. 오늘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자. 화장도 하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얼굴은 노랗게 떠있고 눈두덩은 푹 들어간 것이 몇 날을 심하게 앓고 난 사람 같았다. 먼저 젖은 머리를 잘 다듬은 후 본을 바르고 눈썹을 다듬고 아이라인, 마스카라, 그리고 빨간 로즈를 발랐다. 피곤한 기색은 화장 속에 완전히 숨겨져 버렸다. 빨간색의 마지로 된 원피스에 흰색의 구슬백과 하얀 하이힐을 준비하는 등 우리 두 사람이 이별의 식장에 가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났다. 약혼식 때는 기쁨의 화사함이, 지금은 화사한 슬픔이 소리 없이 퍼졌다. 원해서 가는 길이니 축하를 해줘야지. 그리고는 나도 따라가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그 사람이 죽음의 방법으로 나를 배반한 것 같아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자기의 죽음 뒤에 내가 어떨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했나? 잘 견딜 거라고? 나 혼자 뭘 어떻게 견뎌? 배신자, 엄충식. 아주 멋있게 축하해 주리라. 영안실 앞에는 연구차가 와 있고 종안 씨와 성남 할머니가 나와 계셨다. 빨간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나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종안 씨가 내 팔을 잡아다니며 큰 소리를 질렀다. 왜 이래요, 윤희 씨? 뭐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산에 못 데려가요. 나는 그냥 피식 웃으며 영화실 안으로 들어갔다. 분향대 위에 있는 그의 사진이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엠마, 그렇게 좋으냐? 네, 좋아요. 그래, 그러는 거야. 뭐가 그래요? 당신이 이러라고 시켰잖아요. 안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등 뒤에서 종한 씨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윤희 씨, 그는 나를 끌고 영안실 구석으로 갔다. 내 양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냐고. 그럼 따라 죽든지. 윤희 씨답지 않게 왜 그래요? 웃기지 말아요. 나다운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의식 중에 괜한 종한 씨를 쏘아보고 있었다. 당황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나갑시다. 이제 떠나야죠. 끝까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엄충식. 내 남편의 관이 어느 남자들에 의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가? 당신 어디 가세요? 오실 거죠? 다시 나한테 올 거죠? 저만치에 의사인 김 박사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왜 빨간 옷이에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저항이라는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가해졌다. 목선을 타고 당겨오는 무엇이 있었다. 스스로 택한 죽음이니 슬퍼하지 말아야죠. 오늘 저희는 내게 별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박사님.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고 잠도 못 잤을 테니 오늘 무척 힘들 겁니다. 응급실에 마련놨으니 주사를 맞고 떠나도록 하세요. 괜찮아요, 박사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병실 관리를 잘 못해서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충식 씨는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환자였습니다. 부인도 함께요. 안녕히 가십시오. 오랫동안 고립되어 오던 그가 종환 씨와 할머니 그리고 나를 제외한 누구의 기억에 남는 것이 고마웠다. 나는 연구차를 바라보았다. 종환 씨가 타라는 신용을 했다. 저 차를 타고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이제 우린 정말 헤어지는 것인가? 나는 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저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될까? 연구차 안에는 사람 수보다 빈 의자가 더 많았다. 경기도 용인군 어느 산속에 남편을 잠재우고 성남 집으로 돌아왔다. 슬퍼서 울었고 화가 나서 웃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산에서의 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후에 할머니는 산에서의 나는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만 피울 뿐 종환 씨가 날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표정도 없는 것이 아마 제정신이 아닌 분명히 미친 여자였다고 말씀하셨다. 성남 집에는 우리가 쓰던 가구와 물건들이 2달 사이에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다. 그이가 늘 앉아 있었던 휠체어는 자꾸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고 욕실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쾌쾌한 습기 냄새가 차 있었다. 턴테이블 위에는 레코드가 얹어 있었다. 스위치를 누르고 바늘을 올려놓았다. 소리가 들렸다. 아, 저 곡, 황제. 2달 전 병원에 가던 날 새벽에 듣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이었다. 베토벤이에요, 황제. 우린 저 곡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당신은 1악장, 나는 2악장을 좋아했었잖아요. 종환 씨는 다 좋다고 그랬죠? 우리 혈맹의 관계가 단합되려다 할 때면 반드시 이 곡을 들었었죠. 그런데 당신 왜 그 구석에서 듣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훨씬 소리가 좋을 테니. 이리 와봐요, 충식 씨. 나는 휠체어를 잡아 끌었다. 가볍게 아주 빨리 다가와 내 무릎에 부딪혔다. 빈 휠체어, 빈 침대, 빈, 텅 빈 방.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 아, 절망이었다. 아주 처절한. 우리 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불이 꺼져 싸늘하게 된 잿더미처럼 수많은 회상은 바람 따라 없어진다. 우리 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때는 이미 지나갔는가? 오고 가는 그때는 아무리 소리쳐도 헛되단 말인가?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람은 나뭇가지를 희롱하고 집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우리 둘이 있던 곳에는 다른 사람이 머물리라. 우리 둘이 오던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오리라. 일찍이 우리 둘의 혼이 꾸기 시작한 꿈은 이제는 그들이 보리라. 영원히. 나에게 주어졌던 기쁨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세상에 던진 잘못은 없다. 그러나 남편을 두고 생각하면 나는 큰 죄인이었다.
그의 사랑의 깊이와 은밀함과 진실함에 거리낌 없는 수용자로 남기만을 원했던 것 같다. 침묵과 고독과 사랑하는 일로 나의 남편은 끝맺음을 하였다. 아무에게도 그의 마지막 숨결을 남기려 하지 않고 호련히 나의 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까지 혼자의 길을 자처했던 것이 그에게 운명 지어졌던 것일까? 나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나에게 남겨준 최고의 사랑의 표적을 보았다. 그러나 나의 사랑,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이었나를, 또한 진정 내가 그의 운명 속에 뛰어든 그의 반쪽이었나를 생각하며 끊임없는 추론으로 방황을 했다. 나는 그를 지키겠다는 말로 그를 붙잡아 두기에 급급했고 그의 아픔을 깊이 알지 못했다. 이제는 모두가 나의 잘못이라는 말까지도 위선에 찬 자기 위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와의 헤어짐을 두고 나의 잘못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진 것, 38년 세월 속의 소유, 엄충식.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속에서 자유로웠다. 나를 가둔 것은 그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약혼식을 하고 그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그는 내가 널 꼭 붙잡아 놓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고 했다. 기다리라는 약속이, 사랑의 구속이 깨어지던 날, 나는 절망 속에서 그를 찾아 떠돌았었다. 그와 함께했던 화개사 숲길, 카사노바, 기찻길. 이제 기다림을 거두라는 자유를 주며 돌아선 그에게 감사라도 하란 말인가. 나는 그를 떠나보낸 후 거의 매일처럼 그가 있는 곳을 찾았다. 예외 없이 어둠은 새벽의 부지러움에 밀려났다. 이른 시간인데도 계절은 개성을 부려 일찍부터 정원이며 집안 구석구석 온갖 물체를 그려냈다. 그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어수선한 잠자리를 그대로 두고 방문을 잠갔다. 차창을 열고 핸들을 돌려 예전처럼 우리 집이 있는 성남 쪽으로 달리다가 나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그가 지금 성남에 있단 말인가? 이제 그곳엔 날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 방향이 다르지. 이 길이 아니라고. 급하게 차를 돌렸다. 그가 있는 곳은 매일 아침 다닌길이라 낯설진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내 모습은 농촌의 오일장에 깨를 팔러 나온 아낙네를 방불케 할 만큼 햇볕에 그을리고 얼굴 군데군데에선 각질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이른 시간이면 그가 누워있는 배암골에 산지기 박씨는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객이길 놓치지 않는 나에게 그는 일손을 놓고 멀리서 인사를 보내왔다. 오늘은 몇 분 늦었다며 그에게 핀잔을 들을 것만 같아 대충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비탈진 곳으로 올랐다. 하얀 의자가 나란히 아래를 바라볼 뿐 그이는 왠지 나와 있지 않았다. 충식 씨, 빨리 나와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늦었다고 그러기에요. 가져간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카세트를 꺼내어 페르긴트 제1조곡을 틀었다. 어느새 그가 일어나 내 옆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윤희야, 그러고 보면 너도 꽤 괜찮을 때가 있어.
여름이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엔 더운 커피 맛이 좋다는 걸 알고 있다니. 충식 씨, 다 충식 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는 어제보다는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았다. 그와 얘기를 하고 그의 팔베개를 하고 잠시 누워 있다 보면 해는 바로 앞에서 찬란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충식 씨, 너무 더워요. 더위 먹겠어요. 쉬세요. 저 그만 갈게요. 그래, 가는 길 조심해라. 너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해. 예전처럼 오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 일은 없었다. 그보다 나의 권한이 더 커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없다고 보는 세상에서도 시간은 잘 지나갔다. 달의 모양도 어기지 않고 때맞춰 변했고 계절의 꽃도 바뀌고 나무의 빛깔도 다양해지려 했다. 하루는 종한 씨와 내가 술과 안주를 사들고 그를 찾아왔다. 오늘은 자리가 하나 모자라겠구만. 반가움의 소리가 날아가는 작은 새의 날개에 실려왔다. 충식아, 나왔다. 이 나쁜 자식. 산에 오고부터 말없이 술만 마시던 종한 씨는 나쁜 자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한쪽에 앉아 충식 씨를 보고 있었다. 웬일인지 그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을 하는 대신에 가져간 담배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하나 둘씩 쌓여진 꽁초가 한 움큼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취기가 엿보이는 종한 씨는 일어서서 그의 무덤 주위를 돌면서 술병을 기울여 그에게도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야. 그는 다시 술을 한 잔 들이켰다. 나쁜 자식.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종한 씨는 두 손으로 무덤을 짚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임마, 일어나. 우리 술 마시자. 하고 그에게 말했다.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세 약속 어디에. 뜨거운 우정을 잃은 그의 노래는 차라리 통곡이요 오열이었다. 단지 술이 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노랫소리가 작은 울림이 되어 정확하지 않은 소리로 후렴처럼 따랐다. 종한 씨의 노래는
끊이질 않았다. 땀을 타고 내려온 눈물을 술과 함께 삼켰다. 우리 앞에선 강한 모습을 잃지 않던 그가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바람을 탄 빗방울이 부딪히는 창문엔 기온차인지 김이 서려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나는 간단하게 세면만을 한 후 집을 나섰다. 가까운 곳에 가서 김장 때 쓰는 비닐 몇 마를 사들고 평소에 그와 즐겨 마시던 술을 가지고 그에게로 갔다. 산지기 박 씨는 이런 날씨에 집에 계시지 오셨느냐며 나무라는 눈치였다. 그의 부인은 우산을 받치고 나와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미안하긴 했지만 그보다 비를 맞고 있을 그 일을 생각하니 박 씨 부부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괜찮다며 한사코 올라가는 나를 박 씨는 걱정스러운지 하던 일을 놓고 따라 나섰다. 사가지고 간 비닐로 무덤 위를 덮고 가장자리를 돌로 눌러서 물이 스미지 않게 하여 한쪽으로 물길을 만들었다. 정신없이 무덤을 돌며 맨손으로 흙을 가지런히 하는 나를 박 씨는 반대편에 비닐을 덮으며 바라보았다. 저렇게 하시다 병이나 안 나실지. 그의 혼잣말이 내 귀에 들렸다. 충식 씨, 추웠죠? 이젠 괜찮을 거예요. 술 한 잔만 하실래요? 몸이 훈훈해질 거예요. 비닐을 살짝 올리고 그의 위로 술을 따랐다. 야, 좋은데? 고맙다. 너도 많이 젖었구나. 몸 생각해야지. 우산은 썼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물기를 느낄 정도로 몸이 젖어 있었다. 부인, 이젠 끝났으니 저희 집으로 가셔서 옷도 말리시고 쉬었다 가세요. 네, 아저씨. 고마워요.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걱정 마시고요. 박 씨 내외는 산지기를 하며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마음씨 좋은 분들이었다. 따뜻한 구들방에 다리가 닿자 소름이 돋았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등을 타고 내렸다. 마른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문을 열고 빗줄기 사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산의 나무며 풀들이 싱싱하게 숨을 내뿜었다. 상쾌한 숨결이었다. 그 후로 박 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비닐을 덮어주었고 햇볕이 좋은 날은 거두어 의자에 차곡차곡 접어두어 주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운전을 하기가 번거로워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날도 심심풀이로 그에게 사들고 가 병에 가득 채워두곤 했던 초콜릿을 주머니에 가득 넣었다. 온통 흰빛으로 둘러싸여 햇빛이 하얀 눈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말끔히 치워둔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기온이 옷 속으로 전해졌다. 충식 씨, 참 예쁘죠? 눈사람 만들어서 친구 만들어 드리고 갈게요. 간혹 박신의 큰아들이 나를 따라오곤 했다. 얘야, 우리 눈사람 만들까? 아저씨에게 멋진 친구를 선물하는 거야. 어때? 아이는 신바람이 났다. 둘이는 가져간 초콜릿을 먹으며 빨간색과 짙은 밤색을 눈망울과 입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다. 약간 균형은 없어 보였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눈사람이 되었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저녁엔 쓸쓸하지 않겠죠? 저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남은 초콜릿 봉지를 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은 후 집으로 달려내려갔다. 한바탕 넘어져 엉덩이에 눈을 터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이 나왔다. 초콜릿을 펼쳐놓고 그와 반나절을 지냈다. 아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았다. 박 씨가 볼 일이 있어 나가니 찻길까지 경운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와 아이는 경운기에 올라타 집과 헝겊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노래 부를까?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 혹시 캔디 노래 아니? 아이는 모르겠다며 부끄러워했다. 그럼 아줌마가 가르쳐 줄게. 아저씨가 전에 아줌마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야. 한마디씩 해보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 마.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를 불러세워 큰 소리로 한 소절씩 따라 부르게 하던 노래였다. 경운기의 흔들림에 노랫말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멀리서 그가 함께 부르는 소리를 따라 나는 힘껏 부를 수 있었다. 울지 않으리라, 울지 않으리라.